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4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오늘 사연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생 수업 제대로 받으셨다는 우리 사연자님,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위는 사라지고 이제 바람도 불고 날씨가 딱 돌아다니기에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여름이 가고 가을만 다가오면 계속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딱 이때쯤 발생한 도저히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돈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잠깐 언급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계속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전 남자친구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매년 동창회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20대에는 대학을 다니고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동창 모임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사귀던 당시엔 친구들이 너네 아직까지도 만나냐고 말할까봐 못 나갔었고, 헤어지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갔어요. 전 남자친구도 같은 고등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친구와 좋게 헤어졌다면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텐데 몇 번 서로를 헤어졌다가 붙고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고 우린 악연이라는 결론을 내린 채로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었거든요. 그 원인은 돈이었어요. 저도 그 남자친구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취직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서로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에게 날 세우기 시작했었고 양쪽 집에서도 그리 반기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하필 취업 준비 때랑 헤어진 기간이 겹쳐서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는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었어요. 거길 나가면 저와 그 친구를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았고, 제일 싫었던 것은 그 친구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렇게 20대 초중반이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서며 저는 취업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너무 바빠서 차차 이별도 잊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동창회에 주기적으로 가는 정혜라는 친구에게 슬며시 물어봤더니 전 남자친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일상이 단조로워지기도 했고 제 주변에서도 슬슬 자리를 잡고 친구들이 두어 명씩 결혼을 하니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동안 참석을 안 했었고 또 너무 오랜만에 동창들을 볼 생각을 하니 은근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저를 고등학교 때 이유 없이 싫어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이름은 수키라고 하고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으면 사과라도 할 텐데 정말 그 친구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친구들이 너네 혹시 원수 집안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체육 시간 때 정말 이유 없이 저만 따라다니며 공을 제 쪽으로 던진다던가 혹은 복도에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던가
제가 발표를 하면 큰 소리로 웃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는 했어요. 그때도 전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수키에게 왜 미호기에게 시비를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말을 안 해주고 오히려 저를 더 괴롭혔던 아이예요. 나중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수키랑 반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라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누구 나오는지 물어보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특히 그 친구 수키가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수키는 동창회에 안 나온 지 3년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동창회 당일이 되었고 어색하게 강남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누구야? 미호기 아니야? 너무 오랜만이다. 미호가, 너 그동안 잘 지냈어? 정혜는 결혼했다며? 왜 이제까지 동창회 안 나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예상보다 친구들이 많이 반겨줘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세상에 거기에 전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헤어진 지 5년은 지났지만 헤어졌을 당시랑 정말 똑같아서 못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친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놀랬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눈길을 피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저희에게 대놓고 너네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헤어졌냐,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궁금해하는 것이 보여서 불편한 자리긴 했어요.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니까 뭐 둘이 얘기를 정답게 나눌 수도 없었고, 저는 그냥 제 자리에만 앉아서 여자인 친구들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1차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2차로 자리를 이동했고, 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미호기 맞지? 나 기억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 미안. 내가 너무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와서 친구들 기억이 잘 안 나네. 괜찮아. 나는 김진성이야. 아마 미호기 너는 날 기억하지 못할 거야. 대부분 내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 김진성이라는 이름을 듣자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못 알아봤던 이유는 겉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분명 키도 작고 굉장히 왜소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질 나쁜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모습은 운동을 하는지 완전 어깨도 넓고 스타일 자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못 알아봤던 거였어요. 처음엔 동일 인물이 맞나 의심했지만 보면 볼수록 예전 얼굴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 목소리도 똑같았어요. 진성이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던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점심시간 때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던 일들과 수학을 유난히 좋아했던 사실이라던가 이런 얘기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성이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동창회가 끝날 분위기를 보여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진성이가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미호가, 이거 내 명함이야. 네가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명함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명함에 있는 김진성의 이름 옆에는 대표라는 글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던 상황들이라 제일 높은 직급이 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표? 제가 당황한 게 티가 났는지 김진성은 그냥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어. 여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 하고 그냥 정말 형식상 대답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냥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동창회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고 제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다음에 동창회에 나갔을 때 진성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딱 이 정도였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누군가가 저를 잡는 거예요. 미호가 저를 부른 것은 전 남자친구였어요.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더라도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저도 매몰차게 내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바람을 피우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는 안 맞는 성격 차이, 더 나아가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로 헤어졌던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야, 뭐, 아, 나 취업했어. 그래? 잘 됐다. 나도 취업했어. 너도 잘 됐네. 서로 매우 어색하게 단답으로 근황을 주고받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나 먼저 집에 가볼게. 그래도 잘 지낸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도 잘 지내? 제가 먼저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을 하고 도망치듯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집에 오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도 동창회를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고 또 자극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마냥 싫지만은 않은 기분으로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일어나 출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퇴근을 하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제 앞을 누가 가로막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올려다보니 김진성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더니 진성이가 웃는 거예요. 미호가 놀랐지? 말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 아, 내 직장 어떻게 알았어? 정혜가 알려주더라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어. 진성이는 제 친구에게 직장을 물어봤고 그렇게 알아내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싫지만은 않은 감정이었어요. 그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서울의 어느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진성이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진성이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일도 퇴근하고 만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야 싫은 이유가 없었고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진성이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호가, 전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뭐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아니, 그냥 동창회에서 너 보고 나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저 남잔 누구야? 김진성. 아니, 그건 됐고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동창회에서 전 남자친구를 봤을 때는 마냥 미운 감정만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집 앞에 찾아온 걸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된 사이인데 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왔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전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집에 들어왔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어요. 다음 날도 퇴근하고 진성이와 만났어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자주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연인까지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진성이와 사귀며 알게 된 사실은 진성이는 100억대의 자산가였다는 점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남자친구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사무실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를 데리러 왔을 때도 정말 굉장히 비싼 차여서 그때부터 대충 눈치를 채긴 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길을 걷다가 그냥 보이는 가게에 들어갔었다면 현재 남자친구는 꼭 굉장히 근사한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더라고요.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 제가 가지고 싶어 하면 선물도 백화점에서 사다 주고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대해 주었어요. 완전 공주님 취급을 해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성이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20대 때에는 젊었으니까 전 남자친구와는 이런 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게 당연한 건데 막상 이렇게 수준 높은 데이트를 하니까 저도 당연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그 당시엔 즐거웠지만 한번 고급스러운 데이트를 하고 나니 예전 같은 데이트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남자친구는 약 6개월간 연인 관계를 지속했어요. 사귀기 시작한 초반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의 직장을 진성이에게 알려준 정혜에게 연락했어요. 정혜야, 나 진성이랑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 네가 진성이한테 내 직장 알려줬다며? 아, 묘가. 아니, 나한테 네가 자기 지갑을 가져가서 꼭 직장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얼떨결에 알려줬어. 저는 지갑을 가져간 적이 없었지만 정혜한테 일부러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때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잊을만 하면 전 남자친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만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고 진성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말해도 전 남자친구는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미호가 한 번만이라도 같이 얘기 좀 하자. 너 자꾸 이러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미호가 처음엔 저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김진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이 지나고 나니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진성이에게 말을 했어요. 진성 씨, 나 자꾸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조금 불편해. 진성이는 저에게 더 빨리 말하지 그랬냐며 아예 거처를 자기 집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진짜 아직도 그 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영화 속에서만 나오던 그런 집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딱 봐도 정말 비싸 보이는 소파와 침대 등 마치 모던하우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묘가, 네 집처럼 편하게 지내. 요리와 빨래는 할 필요가 없다며 저에게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항상 돈이 걱정이었던 저에게 이런 생활은 정말 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도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였으니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으러 퇴근하고 진성이와 어느 호텔로 들어갔는데 정말 영화에서 나오던 그런 상황이 저에게 연출되었어요. 진성이는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들고 저에게 청혼하는 게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노래를 불러주고 폭죽을 터트리고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기도 했지만 사실 그 순간은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미호가,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진부한 말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좋아서 당연히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제 인생이 평생 영화 주인공처럼 화려할 줄 알았어요. 사실 진성이가 100억대 자산가여서 그의 재산을 같이 쓸 생각을 하니 신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주변에서도 너무 부러워했고 저희 부모님이야 뭐 너무 좋아하셨죠. 인사를 온 진성이의 손을 잡고 미옥이 잘 부탁한다고 했던 저희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진성이의 집으로 인사를 갔는데 처음 진성이의 집에 간 날 너무 놀랐어요. 진성이가 혼자 살던 아파트처럼 본가도 정말 크고 예뻤어요. 거대한 샹들리에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어색하게 식사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저는 제가 너무 평범하고 집안도 좋지 않으니 반대하시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진성이 부모님께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참 착하고 예쁘네요. 진성이랑 잘 살아요? 그냥 이렇게 되게 예상보다 순조롭게 저를 받아주셨어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냥 마냥 좋았었어요. 그리고 진성이는 양가 인사가 끝나자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키웠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온갖 가게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러다 가게 매니저 역할도 해보고, 직접 가게도 열어보고, 회계장부를 만져보다가 사업도 시작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진성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굉장히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더라고요. 중간중간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말해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울었어요. 여름에 너무 덥게 일하고 겨울엔 정말 너무 추워서 동상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은 실내에서 하고 싶었고 실내에서 일하다 보니 관리자가 되고 싶었고 가게를 하다 보니 더 크게 일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게 멋져 보이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 얘기를 하면서 진성이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업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었고 통장도 정말 여러 개더라고요. 진성이는 통장 몇 개를 우르르 가져와 저에게 이 통장은 어느 부분, 저 통장은 이런 용도 등등 굉장히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미옥이 네가 나랑 결혼하게 된다면 이건 생활비로 쓰라고 하면서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액수를 보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돈으로 10억이었어요. 그 통장 다 쓰면 내가 새로 통장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서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아줘. 이러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돈이란 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서 10억을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진성이는 저희의 결혼을 동창회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야, 우리 동창회에서 만났잖아. 그런데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진성이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호가,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다 너같이 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줘.
사실 내가 지금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동창회에서 그걸 애들이 알게 된다면 내가 좀 관심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건 미옥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너 전 남자친구가 알게 된다면 또 너를 계속 찾아올 것 같아. 본인이 진지하게 그러고 싶지 않다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조용히 결혼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리자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이해도 갔던 게 제가 예비 남편이 자상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친척 언니들이 하나같이 다 연락이 와서 어떻게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냐 등등 질문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곤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였어요. 진성이의 말대로 제가 동창회의 소식을 알리면 제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혹은 어떻게든 연락을 해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진성이의 뜻대로 동창회에 알리지 않았어요. 동창회에서 만났지만 동창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마음이 약간 불편하긴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진성이는 가족들과 직장에는 알려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결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도 연락이 종종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차마 전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참석만 혼자 했었어요. 그렇게 주위에 비밀로 하고 저는 조용히 남자친구와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등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동창회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준비했어요. 그래도 정혜는 저와 오랜 기간 동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정혜에게만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정혜는 처음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착한 친구여서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미호가 그런데 네 전 남자친구가 네 소식을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더라. 자기도 이제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다고 너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만나볼 생각 없어? 응, 없어. 정혜야, 만약 그 친구가 나에 대해 물어보면 너도 그냥 모른다고 전해줘. 고마워. 알겠어. 동창회에 또 나오면 내가 잘 둘러서 말할게. 정혜에 의하면 제 전 남자친구는 끊임없이 저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싫은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헤어진 상황이니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정혜에게만 알리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준비는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 보니 이런저런 선택들도 늘어갔고, 이대로만 내 인생이 진행된다면 저는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혼집은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정했어요. 원래 살던 진성이의 집도 좋았지만 더 좋은 집으로 계약했어요. 신혼여행도 비즈니스를 타고 유럽으로 갈 예정이었고, 혼수도 다 남자친구의 돈으로 했어요.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고르라고 해줘서 정말 공주놀이를 제대로 했었어요. 부모님도 옷 몇 벌씩 해드리고 선물도 정말 많이 해줘서 부모님도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진성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옥이 너 결혼하고도 일 계속 할 거야? 나는 네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집에 온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진성이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기를 원했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가 버는 월급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적구나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아 실현에 직장이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힘들게 다니고 있었던 것도 맞고 집에서 편하게 남편 돈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컸어요. 제 남자친구가 그냥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100억대 자산가니 제가 집에서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아무 타격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힘들게 구했던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은 진행되었고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달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때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거라 집들이를 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제일 먼저 불렀고 시부모님도 초대하고 진성이의 직장 동료들도 불렀죠. 집들이를 시작하며 슬슬 친구들에게도 알려야 하나 고민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정말 거의 하루씩 걸러 집들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남편의 직장 거래처 집들이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아직 남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혼자 열심히 음식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집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으로 보니 사람이 안 보였어요. 저는 누가 일찍 왔나 보다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던지 아세요? 바로 수키였어요. 수키는 저를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친구였는데 걔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감정이 좋게 남아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또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는지도 이해가 안 가서 말이 곱게 나오질 않았어요. 뭐야? 수키 아니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사실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남편의 직장 동료인가 했어요. 거래처 집들이니까 남편의 거래처 직원인가 싶었죠. 그런데 수키는 굉장히 다급해 보였어요. 다짜고짜 수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호가, 네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 알아. 그런데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한 번만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안 본 친구, 게다가 저를 괴롭혔던 친구고 또 잠시 후면 남편과 직원들이 올 텐데 수키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일단 오늘은 내가 좀 바빠. 그러니 다음에 만나. 하며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수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엉엉 울며 저에게 했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호가, 그럼 이것만 받아줘. 내 말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정말 나 같은 일 당하는 거 원치 않아서 그래. 사람이 너무 처절하게 울면서 매달리길래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에게 그러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키가 저에게 넘긴 서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하고 보기 시작한 서류 제일 앞장엔 제 남편과 수키의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덜덜 떨며 그 사진을 보고 있자 수키는 손을 떨며 서류를 쥐적거리더니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어요. 미호가, 잘 들어. 지금 네 남편 보험 사기꾼이야. 온갖 동창회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보험금으로 사기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악질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나도 겨우 도망쳤어. 일단 시간이 없어. 미호가,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제발. 수키가 울면서 자기도 저랑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도망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 조금 주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자 수키가 한숨을 쉬더니 서류 뭉치를 뒤져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어서 정말 머리가 아픈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수키가 건넨 사진은 제 남편과 수키가 데이트를 하던 사진이었는데 그 데이트를 하던 곳들이 죄다 제가 데이트를 하던 곳들이었어요. 정말 여자만 바뀌고 김진성은 그대로였어요. 그때쯤에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와서 식탁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고 서류를 봤어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스키는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각종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름은 스키 이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미옥이, 너 지금 일도 그만뒀지? 저 사람이 수법이 그거야. 결혼해서 자기한테만 의지하게 만들고 사고 내서 보험금 타는 거. 정말 너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 어떻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하자 수키는 일단 여기를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저는 급한 대로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 맨발로 집을 나와 정신없이 수키를 따라갔어요. 수키는 택시를 잡아 저를 태우고 같이 다른 동네로 데려갔어요. 제가 너무 덜덜 떨고 있자 수키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미호가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내가 그동안 동창회에 못 나갔던 이유가 그거였어. 그런데 오랜만에 정혜에게 연락을 했더니 네가 김진성과 만나고 있다길래 혹시나 하고 찾아갔던 거야. 이제야 왜 수키가 그동안 동창회에 안 나왔던 건지 이해가 갔어요. 알고 보니 진성이는 동창회에 나타나 수키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수키가 도망가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시 동창회에 나타난 거였죠. 수법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저한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차올랐어요. 사람이 정말 극도로 화가 나게 되면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어요. 그때 수키가 진성이에게 넘어갔던 이유도 저와 같이 돈 때문이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저에게 했던 것처럼 수키에게도 명함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결혼까지 했었다고 저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택시에서 내려 어느 주택으로 들어갔어요. 수키는 그곳이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소개했어요. 겨우 숨을 돌리고 진정을 하려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김진성이었어요. 제가 수키를 바라보자 수키는 일단 받지 말라고 했으나 전화는 정말 끈질기게 걸려왔어요. 일단 내가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받아서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수키는 완고했어요. 정신 차려 미호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일단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잠깐 밖에 살 게 있어서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 그래, 알겠어. 문자로 일단 안심을 시키고 수키에게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수키는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얘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김진성은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결혼한 상대였고요. 첫 번째 여자는 대학 동창회에서 만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거죠. 수키는 진성이와 만난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자에게 다가가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행동해서 결혼한 뒤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고 다른 피해자가 또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 있으나 신상 보호를 위해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경찰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소리를 듣자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미 가족들한테 다 알린 지 오래고 저는 정말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너무 앞이 막막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명백한 제 탓이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울기 시작하자 수키가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미호가 울지 마. 이 와중에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키는 이 사실을 알자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본인은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이혼하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수키야, 그런데 너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나 이유 없이 싫어하지 않았어? 그게 사실은 수키는 멋쩍은 듯 웃었어요. 사실 그때 너랑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내가 유치원 때부터 좋아했던 애야. 저는 수키가 저를 괴롭힌 이유를 10년이 지나 알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애랑 사귀는 네가 그 당시엔 얼마나 밉던지 몰라.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주니 무언가 허탈하게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정말 수키는 정말 오랫동안 제 전 남자친구를 좋아했더라고요. 같이 초등학교도 나왔었고 엄마들끼리도 친했다고 해요.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막상 이유를 알게 되니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이유여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스키가 저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이긴 했으나 그렇게 크게 해가 될 정도로 괴롭히진 않았었어요. 정말 딱 그 시절 질투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스키와 저는 겨우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냈던 거냐며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이고 현실에서 일어난 믿기지 않는 사실을 생각하니 다시 심각해졌어요. 스키야, 그럼 나 어떡해?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떻게 벗어난 거야? 그 사람이 잠잘 때 우연히 핸드폰을 봤었어. 그런데 그 핸드폰은 내가 알던 핸드폰이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 핸드폰이 두 개였던 거야. 실수로 핸드폰을 바꿔서 들고 자고 있던 거야. 문자 내용을 봤더니 무슨 보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메모장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들을 정리해놨더라. 또 내 이름으로 상해보험하고 사망보험까지 들어놓은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날 바로 정신을 차리고 도망쳤어. 그리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가서 무작정 숨겨달라고 했지. 또 찾아오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고. 수키는 고등학생 때 집이 잘 살아서 유명했었거든요. 그렇게 스키가 부모님에게 다 털어놨었고 부모님이 손을 써주셨다고 해요. 스키는 혼인신고를 했던 상황이라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쉽게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너무 괘씸해서 피해자를 찾아봤더니 저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이미 김진성이 그러고 다닌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이제야 왜 처음 인사 갔을 때 시부모님들이 별 반응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잣집인데 반대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미 두 번이나 이혼을 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겠죠. 저야 아예 모르고 결혼했지만 시부모님들은 이미 아들이 이혼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저에게 이런 방구하지 않으셨던 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스키도 그런 생각이 들어 시부모님에게 따지니 그냥 한숨만 계속 쉬셨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보상은 다 해주겠다고 했대요. 스키가 해결이 잘 된 것은 너무 다행이지만 막상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또한 일단 이대로 도망간다면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가족들에게도 결혼한다고 다 알렸는데 내가 사기꾼이랑 결혼했다고 알리는 게 정말 너무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기도 해요. 낌새가 있으면 몰랐겠지만 정말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와서 어디론가 혼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은 같이 못 살 것 같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단 저 사람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찾아가서 사기꾼이라고 욕하면서 깽판을 치면 또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저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저 사람에게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경찰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응할 마음도 있었고요. 수키야, 일단 나는 너처럼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다행히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 그래, 미호가. 그래도 이 사람 수법이 보험금이 목적인 거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더라. 일단 몸 무사히 나오는 게 우선이야. 알지?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집에는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침착하게 연락을 다시 했어요. 진성 씨, 나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셔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 정말 미안. 지금은 괜찮아. 집에 가고 있어. 음, 미안해. 다행히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 저 남자도 믿는 것 같았어요. 스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행동을 했어요. 진성 씨, 집들이는 어떻게 했어? 미안해. 그래도 차려놓긴 다 차려놨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갔지. 장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니 뭐 어쩔 도리가 있나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도 진성 씨한테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멋쩍게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고 몸이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나 정말 잠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 김진성이 씻고 들어와 제 옆에 누웠는데 정말 단 1초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새벽 4시쯤이 됐을까요? 슬며시 일어나 김진성의 핸드폰을 봤어요.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핸드폰을 잘 보지 않았는데 잘 볼 걸 그랬었나 봐요. 아무튼 핸드폰을 봤더니 잠금이 되어 있길래 자는 사람의 손을 가져가 잠금을 풀고 문자와 메모장, 사진첩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망보험금, 각종 상해보험금에 대한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당연하게도 제 이름도 쓰여 있었고요. 어쩐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유난히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고 재촉했던 게 다 이 이유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배신감도 들고 허탈함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막상 정말 제 눈으로 확인하니 너무 슬펐어요. 슬픔과 동시에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했어요. 일단 경찰에서도 알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니 최대한 협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찬찬히 생각하며 제가 이 사람의 무엇을 믿고 결혼을 했나 되짚어 봤더니 결국 돈이더라고요. 처음에 진성이와 데이트를 하며 좋았던 것도 돈이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좋았던 게 돈이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좋았다기보단 정말 돈이 많으니까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여유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깨닫자 정말 거짓말처럼 정이 한순간에 떨어졌어요. 집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사왔던 것들을 쭉 돌아봤어요. 저거는 어디서 사왔고, 이거는 어디서 사왔고, 다 어디서 사왔는지만 생각이 나고 정작 진성이는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소지품을 챙기고 싶어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여기서의 제 것은 핸드폰과 지갑뿐이었어요. 지갑에서 김진성이 저에게 주었던 카드를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저것도 좋다고 썼었는데 정말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조용히 집을 나오기 전에 남편을 깨워서 얘기라도 들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더라고요. 이미 저한테 접근한 목적이 돈 때문이었던 사람에게 뭐 얼마나 진심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어차피 돈 때문에 진성이를 좋게 봐서 결혼한 건데 무엇을 묻나 싶었어요. 또한 남편에게 최고의 복수는 이미 이렇게 계획을 했던 일이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남편에게 가장 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사라지면 진성이는 새로운 여자를 찾으러 다시 돌아다닐 거였으니까요. 마치 수키와 그렇게 이혼하고 저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요. 그렇게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집에서 나와서 정처 없이 걷다가 멈췄어요. 수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나왔다고 말을 했더니 수키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수키에게 갔어요. 분명히 10년도 더 전인 고등학생 때는 서로를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니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인생이 신기하기도 해서 가는 길에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스키의 집으로 들어가 겨우 진정하고 담당 형사와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 뒤로 친정에 찾아가 이제까지 있던 일을 쭉 얘기했고 부모님도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미 양쪽 친척들에게 동네방네 부자 사위 들어왔다고 자랑을 해놓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김진성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제가 그대로 들어가 살 수는 없어서 그대로 털어놨어요. 다행히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아주 깨끗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보면 숙혜는 정말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때 숙혜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어릴 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잖아요. 그리고 저는 숙희 때문에 동창회도 갈까 말까 고민했을 정도라 더욱 숙희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전하면 숙희는 쑥스럽다는 듯이 웃어넘기는데 그 점도 저는 마냥 좋게 보이기만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쓰던 핸드폰은 꺼놨기 때문에 김진성이 저에게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 뒤에 알았던 것은 숙희의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덕분에 변호사 선임도 하고 제대로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실뿐이에요. 다행히 숙희는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있으라고 해줬어요. 알고 보면 숙희는 이렇게 착한 친구였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도 마음 정리가 끝난 후에 직장을 다시 구했어요. 최대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키와는 완전히 절친이 되었어요. 처음엔 사건 때문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저와 공통점도 매우 많은 친구더라고요. 또 학창시절 오해가 풀리니 서로 더 가까워진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나중에 김진성의 부모님, 즉, 저의 시부모님이셨던 분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게 마음에 결리셨다고 해요. 김진성은 교도소에 들어갔고, 만약에 출소해도 자기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수키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니 더욱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잘 잊혀졌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께서 사기를 치고 다니라고 강요하신 건 아니니까요. 시부모님께서는 진성이가 어릴 때부터 바빠서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게 그게 미안함으로 남아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자꾸 피해자들이 발생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김진성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회사들은 대부분 보험금과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짜도 많았어요. 그냥 이제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정리하는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호가, 한번 얘기 좀 하자. 아직도 저에게 무슨 할 말이 남은 건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만났어요. 이젠 돈이란 게 허무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만나서 그럴까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전 남자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동창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치관도 얼굴도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와 지내며 좋았던 기억이 더 길었기 때문에 얘기하고 털어내는 시간이 나름대로 즐거웠답니다. 얘기를 많이 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에 대해 잘 마무리했어요. 본의 아니게 큰일을 겪으며 사람이 많이 초연해졌는데 전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며 많이 치유했던 것 같아요. 또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잘못도 아니고 사기꾼이 나쁜 행동을 한 거니까 숨길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 정리가 한 번 더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하자 전 남자친구는 그냥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고생했어, 미호가. 끝으로 이런 말도 해주었고요. 그럼 전 남자친구와 결혼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남았어요. 다만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동창회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로 안부 인사는 물을 정도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 얘기를 수키에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예상외로 수키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넘겼어요. 수키 너 어릴 때 첫사랑인데 한번 만나봐. 얘는 무슨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럼 너 우리 결혼식 올 거야? 가야지. 내 전 남자친구와 지금 내 절친 결혼식인데. 이건 돈 주고도 못 보지 않니? 이렇게 서로 오히려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됐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도 내면으로 정말 많은 성장을 했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인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100억 자산가와의 결혼 생활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깐 발을 걸쳤다가 뺐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할 인연을 얻었다는 것에 위안 삼고 있어요. 저와 스키는 저 이후로 아주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여행도 다니고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하다 보면 제 결혼 생활이 생각나고 더 나아가 대학생 때 연애하던 것들, 더 오래전에 고등학생 때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론은 다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안정되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쩌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별의별 경험도 해봤지만 반대로 그 덕분에 평생 친구도 얻었고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으니 여러분도 남은 한 해 인생을 돌아보시며 편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